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매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픈AI는 올해 매출 34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AI가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매출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뉴욕타임즈 추정치에 따르면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연매출 목표치의 2배에 달합니다.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크게 늘어난 직원 인건비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픈AI가 새로운 자금 조달 논의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이달 미국 FOMC 회의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까지 공모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 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20곳입니다. 이달 13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회사채 물량은 3조 5,550억 원입니다. 지난달 수요 예측을 마친 KB증권, S-오일, 한솔테크닉스가 이달 첫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같은 회사채 발행 본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행된 회사채 물량, 이 비교했을 때도 증가세가 확연합니다.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25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59억 2천만 달러로 7월 말보다 24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은 줄었지만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와 또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8월 중 약 1.3% 평가 절하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 자산 금액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 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가 답보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2~3개월가량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코스피 거래량은 2억 6,247만 주로 지난 2019년 9월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매년 9월은 약세장으로 여겨지는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가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 등이 겹쳐섭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주식시장이 바로 반등하지 않은 데다가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부담이라며 지난달 급락으로 반등 여력이 약해진 증시 입장에서 아쉬운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크게 밀려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47.2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위축,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우에다 총재 또 BOJ 발언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경제랑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8월 달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요.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는 9%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환장을 보냈다라고 하죠. 이전에는 설문지를 보냈고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보낸 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위기감이 고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특히나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크게 밀려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시장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화요일 우리 시장은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는 속에서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에 따른 종목별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700선까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거래일 만에 2,660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는 지난달 수출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3%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 반면에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밸류업 수혜 종목들에게는 수혜가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LG, GS, CJ 등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 통신, 유통 등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6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하방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클래시스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알테오젠은 에코프로비엠을 다시 제쳐내면서 다시 한 번 더 1위 자리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이 법제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우세가 또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만큼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ISM 제조업 PMI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최근 또 서비스업이 이걸 좀 방어해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잠식시키는 트렌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발표되는 서비스 PMI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오늘장 대비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증시8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 AS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랑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법제화가 된다라는 소식에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차 상승률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또 바라보면 좋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LS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또 LS 증권이 또 토큰 증권 제도화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부각을 받기도 한 만큼 이 두 종목의 앞으로의 전략 궁금합니다. 네,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가상화폐 정책의 뭐 대장주격이죠. 머니터리와 그다음에 갤럭시 SM이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추천을 좀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STO 이슈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격포제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마성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실적이 괜찮습니다. 상반기 좋았고요. 올해 하반기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BC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페이북 결제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증가 포인트까지 좀 같이 맞물리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에 대한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욱더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제 그래도 이제 오후장 막판까지 해서 꽉 차면서 끝이 났는데요. 특히나 오후장에 거래가 더 터졌었던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선 전고점 자리가 10,000원 초반대, 10,060원짜리 터치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를 돌파를 어떻게 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도 깔끔하게 좀 돌파해 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힘들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테마 이슈로 붙은 거라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급등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급하게 빠질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구간은
9,000원입니다. 9,000원 부분 하락이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꼭 입절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 LS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LS는 제가 매수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나서요. 가격적인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어제 좀 약간 밀리는 모습, 오히려 매수하기 좋았었고, 어제 사실 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좀 갔어요. 삼성생명, 물산, 그 다음에 LS, GS, CJ,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좀 답습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LS 같은 경우에는 그 LS 이링크 전기차 충전사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자회사의 LS 전선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 커요. 이거는 뭐 다들 증빙된 우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LS 역시나 이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걱정인 점은 시장이 지금 이번에 금리나 포인트도 그렇지만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까먹고 계실 수 있는데 9월에 뭐가 나오냐면요. FOMC에서는요. 점도표가 나옵니다.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고요. 향후 시장의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이 나오거든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앞으로 한 14일 남았나요? 그래서 9월 달에 이 FOMC나 일단 뭐 일본의 영향, NK 등등에서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10월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추석 전에 10일 정도의 거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10번 중에 7번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9월달 시장이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여파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종목도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선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릴 테니까 종목들의 손절가 라인들은 항상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나 손절가 라인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그래도 STO 포함해서 테마를 좀 이루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손절가도 9,000원 선 이탈하게 되는지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오성첨단소재, SOS랩, 한국정보인증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도주가 부재하고 거래 대금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슈가 있거나 테마 쪽으로 좀 순환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STO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증권사에서 MTS 조각투자 서비스를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추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시간 외로는 이 STO 관련주들의 2연타로 증권가의 조각 투자 이슈까지 터지면서요.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은 증권가 쪽에서는 하나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어제 움직임 자체가 살짝 있었습니다. 거래가 살짝 나와주면서 조금 되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자, SK증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시간으로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차트, 특히나 SK증권 같은 경우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총 자체가요, 2,500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2020년도 때 여기 끝바닥까지 거의 내려온 건 아니지만 얼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긴 해요. 근데 오늘의 이 조각 투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차트 하강 보시면요, 550원대 위부터 560원, 70원, 80원대 위부터는 매물벽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강하게 뚫고 갈 가능성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급등은 나오겠지만 그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 하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차트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뻐요. 바닥이 잘 돌리는 모습에
221선 라인을 타면서 가는 모습들 뺐다가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시간으로 또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 상한가로 가면은 지금 또 오늘 가격적으로 뭐 얼마일까요? 33,800원대, 39,000원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또 전고점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올려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4,000원대 이상 자리를 돌파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자리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릴지 분봉상으로 깨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때는 일단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오늘 보면은 단기적인 출렁임 속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대형주의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선 상황상 그래도 이 증권가의 종목들은 앞으로 사실 국내 증시에 따른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요즘 자금이 없었습니까? 금투세 한다고 합니다.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오래 빠졌거든요. 네, 정말 저도 싫은데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주식시장의 자금은 더 빠져나가니까 이 증권 주식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요? 증권주들 실적 자체가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오성첨단 소재가 그 시간 외로 8%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후보 이슈를 가지고 또 움직였었던 모습인데 사실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뭐 기사를 토대로 보자면은 가상화폐를 토대로 했을 때 지지율에 대한 격차를 생각해 본다면 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과연 해리스 후보를 등에 업고서 한번 오늘은 반짝이는 반등이 있겠지만 계속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윗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마리아나 관련주 원체 많으니까요.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일 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저는 혹시라도 손실이 줄어든다면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체크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SOS랩 같은 경우가 시간 외로 7%가량 올랐어요. 바닥에서 쫙 쉬고 있다가 되돌리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도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되돌림 반등이 또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OSL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돌리지 않을까, 라이다 개발 쪽이랑 제조 및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차트도 좀 이쁘게 형성되고 있어서 오늘 7%대 시간에 흐름이 나왔지만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개별 이슈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간 외에서는 STO 관련주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3,800원에서 3,900원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 만약에 오늘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손실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면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갤럭시의 머니트리랑 갤럭시와 이제 SM 같은 경우가 SM 상한가로 들어갔고 두 종목들이 이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발 가상화폐 이슈가 좀 붙기 때문에 이게 어제 하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머니터리는 9,000원에 대한 가격의 입절가죠. 체크를 해드렸는데 돌파가 나오면 11,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테마주로 단기 세력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오늘 주식을 쉬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단기 급등을 노릴 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메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역시나 살짝 돌려요. 그러니까 SOS랩 같은 경우도 돌리는 그림이고요. 이 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이런 종목이 많아요. 자금 쏠림 자체에 조금 편안한 표현을 할까요? 사람들의 거부감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물려 계신 분들 자체가 뭐 있더라도 기간적으로 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좀 버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요즘 시장 안 좋을 때 잘 먹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상승 흐름을 좀 탔는데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라클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은데 유라클도 어제 이제 많이 올랐어요. 27%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그 AT1과 STO 플랫폼 구축 해박 체결했었기 때문에 STO 관련주로 역시나 엮여 있습니다. 자, 상장하고서 많이 힘든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좀 바닥 다지다가 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분봉을 보면은 꽉 차면서 계속 끝까지 좀 그래도 가는 모습이었어요. 살짝 마지막에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1분 봉상의 240분 자체는 깨지 않으면서 버텨냈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줬다는 거. 그러면 3분봉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3분봉에서 20분 자리 자체가 17,200원 이하 자리거든요. 이 자리만 좀 지키면서 버텨준다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안 좋은 만큼 이런 거래가 급등했었고 신규 상장주로도 자금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너무 많은 수익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짧게 공략하고 나오시는 전략은 취하신다는 거 참고하시고 차분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한번 주목해봐도 될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렇게 11,000원 이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 위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주의 시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규 상장주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서 전문가님만의 탑픽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3개 말고 다른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DS 단석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차트 상황은 이런 모습이에요. 잡아주시면 바닥을 크게 좀 확인하고서 좀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종목을 좀 고르실 때 슈팅하면서 가는 종목을 고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특히나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지금 버려졌어요. 외인들도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매수했다가 욕하면서 나가는 이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고 금투세까지 지금 또 건드리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뭐 다 죽이자는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해외 증시랑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금투세 관련해서 좀 어떻게 민주당이 좀 발의를 어떻게 좀 하지 않았으면 철회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우선 DS 단속 같은 경우를 왜 고르냐면,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 위에 있는 종목을 고르면 안 돼요, 지금은. 혹시라도 시장이 깨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밑에서 돌려 세우는 종목을 좀 골라야 되거든요. 자, DS 단속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폐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 바이오 증유 SAF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디젤 관련해서 HBO 신사업 이슈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경우에 바로 사실 전고점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차트가 워낙에 조금 천천히 속도를 내리면서 떨어졌었고, 최근에 이제 미세하게나마 거래가 조금이나 붙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빼드리자면은 죽어있던, 그러니까 좀 지난 6월에 나왔던 거래량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 거래량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분봉상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꽉 찬 채 끝났다. 또 차트도 이쁘게 여기 돌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매수할 만하다는 겁니다. 매수가는 81,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항상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1차로는 제가 95,000원 봅니다.
95,000원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2차로는 115,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판단을 하고, 손절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짧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83,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꼭 매도하셔야 된다. 제가 손절가 라인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게요. 7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좀 조정해 주세요. 79,000원 이탈 자리에는 꼭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DS 단석입니다. 최근 시장이 좀 어렵고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주로 현재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1차는 95,000원 그리고 2차로는 11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79,000원 라인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교보증권 김지영 수석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밸류업 9월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제목대로 어제 일단 9월의 저주가 시작된 것인지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의 워낙 강세론자라고 불렸던 톰 리도 한 8주 동안은 미국 시장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 시장에서 방어를 해줬던 쪽이 밸류업, 그중에서도 금융 쪽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IPO 시장에 있어서 최대어로 꼽히는 게 지금 K뱅크고 네. 8월 30일 날 상장 예비 심사 통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장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는 재도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2년 전에 K뱅크가 IPO 상장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2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국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상장을 사실 좀 접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도전하면서 그때 이제 제기되었던 어떻게 보면 우려들을 조금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산 건전성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강화를 하면서 성장과 수익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만큼 이번에 상장 대도전은 이제 체력을 더 키워서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건전성도 늘어나면서 K뱅크가 다시 한 번 더 출격의 출사표를 던져냈습니다. 그렇다면은 K뱅크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 K뱅크랑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그쵸. 이미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주가는 누구보다 다 잘 아실 텐데 전반적으로 저도 K뱅크에 대한 편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자본 규모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은 자기 자본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자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K뱅크가 상장을 통해서 저 역시 뭐 공모자금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K뱅크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에 재무적 투자가로부터 한 1조 2,5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 7,250억 정도가 금융당국에서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은 자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모자금까지 더해진다면 6월 말 기준으로 약 15.6조 원의 여신 규모가 1.9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편견 중에 하나는 사실 가상자산, 업비트와 제휴하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흐름에 따라서 K뱅크도 주가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런 편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미 K뱅크는 과거에 이제 업비트 예탁금 이용료라든지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가상자산 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예탁금 이용료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21년도에 1조 원이었던 게 2000년도에 1조 원이 21년도에 5.8조까지 증가를 했다가 다시 2조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로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K뱅크의 이제 예금 잔고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요구불 예금이라는 보통 예금이 9조 원대에서 8조 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줄지를 않았고요. 정기 예금 및 적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2.4조에서 6.6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업비트 예탁금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K뱅크의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편리한데? 하면서 또다시 머무는 그런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K뱅크가 우려했던 이용료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라고 좀 여겨졌던 자본 규모나 가상자산이랑 연계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 1호다라는 지금 꼬리표를 일단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봤을 때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 은행이라는 금융 규제 산업에 속하다 보니까 정통적인 은행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갖고 있는 편리성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의 디지털 금융은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밀리니엄 세대의 경제 인구로 핵심 인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모바일 환경이 좀 확대되면서 또 디지털 금융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에 디지털 뱅킹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의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K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떤 요소들을 보면서 좀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이라는 거는 마냥 우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카카오뱅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핀테크는 고객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금융은 신뢰가 쌓여야 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밸류에이션의 성장주로 금융주를 다들 이제 까마득하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전문 온라인 전문 증권사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성도 보여줬었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K뱅크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규모가 뭐 1등 회사보다는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얘네가 보여줬던 성장성이라든지 이렇게도 성장할 수 있네? 이런 잠재력이 있네? 말했던 것들을 지켜가네? 이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보신다면 저는 과거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관심을 받을 때는 PBR 많게는 뭐 6배도 받기는 했지만 카카오뱅크 때처럼 PBR 4배, 3.5배 정도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 들어오는 효과 때문에 향후 2, 3년 단기적인 성장성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금융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에 금융주에게 있어서는 큰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밸류업 지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내에는 또 ETF 상품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하나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금융업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올해만큼 관심이 많았던 해가 별로 없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가장 그 큰 포인트가 밸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쨌거나 가장 이 밸류업 정책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관심이 있는 만큼 이 관련된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계속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오픈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한 번 딱 오픈했다가 걷어들였던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투자가들한테 신뢰감을 주면서 투자가들이 다시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단식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밸류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아직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또 조정과 밸런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밸런스 맞추기가 좀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금융업이 갖고 있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어제 미국 이제 시장도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익의 이제 지속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은행, 증권, 보험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럴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 유지하면서 매수 기회를 살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아까도 좀 반복되지만 밸류업이 장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한다면 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주는 올해가 제일 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1년의 상승, 제가 생각하는 상승은 조금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면 밸런스 조절 뭐 종목별로 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오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켜지네, 지수도 발표되네, ETF도 수급도 좋겠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또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지수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거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수혜주 중 하나가 또 은행주, 전통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앞서서 우리 K뱅크 살펴봤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은행주랑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면 인터넷 은행주들은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해를 본 게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의 전통 은행주들이 이제 밸류를 관련해가지고 좀 저평가 받고 있었던 것들을 최근에 이제 평가가 재조명되면서 레이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매력 포인트가 조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밀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 측면에서 좀 길게 보셔야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전통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경기 우려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견고함이 예전에 비해선 좋아진 점에서 배당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이뤄진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업 포인트에는 전통 은행 영업이 좀 더 투자 포인트가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같은 은행주로 보더라도 두 종목들을 좀 양분화를 해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밸류업과 K뱅크의 상장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 우리은행이 아닐까라고 네. 또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K뱅크의 2대 주주가 또 지금 우리은행인 만큼 여기에 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또 그중에서도 뭐 금융지주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바라봐도 좋을지가 궁금한데 여기서 지금 좀 체크 포인트가 금감원의 정기검사 착수 이슈가 지금 좀 크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감원 조사 같은 경우 우선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금융 지주가 갖고 최근에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동양생명, ABL 생명의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인가 과정이 남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금융 지주가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았던 그 할인 요소들이 좀 저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신한, KB, 하나 대비해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회사 관련된 부재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금융 지주가 올해 8월 초에 우리투자증권을 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투자증 증권사가 아무래도 지난 2, 3년간 워낙 이제 금융 지주사들의 실적 부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금융지주도 증권사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우리투자증권의 IB 강화 전략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종금업 라이센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수준에서 적당하게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길게 본다면 동양생명, ABL 생명을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보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보통 이제 손보사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가까운 일본 사례 중에 고령화, 노령화가 되면서 요양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의 생보사들이 ROE가 올라간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성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뭐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할인 요소들이 좀 해소되면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내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내용 중에 업비트 이쪽 관련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K뱅크 자체가 업비트를 통해서 정말 유의미한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 가상자산 쪽에 무게감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든지 한쪽에 너무 많이 몰리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락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거나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K뱅크 입장에서는 저는 업비트 예치금을 활용했고 고객들이 이제 우리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이제 월 평균 예탁금 이용료가 실질적으로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쩔 때는 이제 1조 원이었다가 어쩔 때는 8조 원까지도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직까지는 투자 자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리스크 관련된 이제 이 높은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가까운 예로 주식 투자가 금리 인하 때 유동성 증가하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장 시기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좀 활동성 부여를 좀 더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달이 조금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계 대출을 좀 취급을 일부 중단하다 보니까 은행주가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계속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은행주 투자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되나라는 부분도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오래에 걸쳐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사실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뭐 굳이 따진다면 투자가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 부분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올해 상반기에 정통은행들한테는 좀 일어났는데 주주가 바뀐 케이스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때 나타나는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익의 견고함, 지속 가능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올해가 은행주를 살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해가 될 수는 있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올해가 은행주를 살 수 있는 가장 싼 지점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뭐 비슷하게 카카오뱅크 꼽을 수가 있는데 주주 구성원이 많지가 않아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의사결정이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과거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좀 빨리 했었고요. 맞아요. 이제 금융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영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뭐 사람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력이라든지 뭐 관련된 것들을 살려면 당연히 자기 자본 규모가 일정 규모 있어야 되고요. BIS 비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호금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염려들도 있었는데 저는 성장과 수익 개선을 시현을 했습니다. 뭐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4년 연속 흑자 시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싫다는 주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가 구성이 많았던 이유, 많으면서 증자가 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 적자 산업이었습니다. 적자인 구간에서 투자를 또 돈을 넣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K뱅크를 본다면 향후의 성장성은 뭐 제가 말씀드린 2, 3년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내는 데는 나도 투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금융업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만났던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K뱅크 IPO 그리고 밸류업 내용 좀 짚어봤는데요. K뱅크에는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만큼 조정으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고 있지만 차익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만 올해가 은행주나 밸류업 관련해서는 가장 싼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용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후에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실시간 증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9월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3일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난 직후 나온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점화되며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된 건데요.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10% 폭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 밀리며 17,136.3포인트에 마감해 지난 8월 5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9.53%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에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미 제조업 지표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재점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텔은 8.8% 급락했고요. AMD는 7.82% 밀렸습니다. 퀄컴과 브로드컴도 각각 6.88%, 6.16% 하락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날 미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과 선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자본,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수요가 여전히 억눌린 상태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이번 주 공개될 주요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엔 페드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심한 낙폭을 기록한 데엔 추가적인 이유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 건데요.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를 조사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독점 당국은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사의 AI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고객사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미 반독점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독점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테마주가 호재 속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업황 둔화의 원인을 고금리 때문만을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가 업황 회복을 이끌 재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배터리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차 전지의 업황 둔화는 금리나 트럼프 이슈보다는 소비자 선호가 하이브리드로 이동했기 때문이기에 내년 전기차 판매량 증가도 11%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전기차 시장 성장률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추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높다면 주가 역시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월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저평가 고배당주인 금융주를 넘어 다른 업종들도 밸류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우수지수와 유망지수 두 개 지수로 나누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지수는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소각의 주주 환원율을, 유망 종목은 일본의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벤치마킹해 ROE와 PBR을 주요 지수로 채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대 그룹사 중 대기업의 밸류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밸류업 수혜 업종이 확대될 거란 전망 역시 우세합니다. 특히 금융업종 중심으로 공시된 기업가치 재고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거란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당장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사태 여파가 투자자들의 연이은 피해 호소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주장과 함께 증권사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호소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체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를 통해 약 9만 계좌에서 6,300억 원의 규모의 거래 금액이 취소됐으며 이후에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이 블루오션 측에 있으며 해외 거래소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는 약관상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이고요. 또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알아서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 조정을 권장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피해 보상은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방안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의 조치가 1차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주문 접수 시점이 다르고 오류를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각 증권사의 책임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애플이 내년 이후 출시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줄고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간 아이폰 모델 중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에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LCD를 OLED로 전환해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아이폰 공급망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아이폰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BOE가 20%를 각각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서비스인 챗GPT 등 AI 챗봇을 유료로 쓰는 국내 사용자 비율이 6%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 업계의 핵심 수익 창출원인 챗봇이 상품적 매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시장 중에서도 AI에 대한 대중의 개방성과 긍정도가 높아 특히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로 꼽히는데요. 생성 AI 서비스의 성장성은 투자업계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생성 AI가 반도체 등 기초 하드웨어에서만 수익이 나오고 정작 소비자 서비스는 챗GPT 외 킬러 앱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AI 붐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문 열기가 참 무서워요. 지난 8월 다시 생각해봤을 때 ISM 제조업 PMI가 좀 부진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BOJ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키워드 이야기하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언급되면서 블랙 먼데이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ISM 제조업 부진했고 어제 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이제 9월 6일 날 있을 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로는 4.3, 우리가 전월에는 4.3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 4.4 이상이 나온다면 또다시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뭐 베이비 컷에서 빅 컷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지수가 변동폭이 이제 하방으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9월하고 10월 통계적으로도 증시가 계속 안 좋은 달이면서 또 이제 대선이 껴 있으면은 오히려 최악의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가 좀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뭐 흐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수록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수단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블랙 먼데이 때 2387포인트 언더를 찍었다가
이 10일 안에 2,700까지 이제 반등폭 리커버리를 빠르게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9배 수준이면은 역사적 하단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제 2,500포인트가 언더까지 이제 내려간다면은 저가 매수세에 돈 기회가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또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시장 문을 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문을 열기가 좀 두렵습니다. 2,500 언더라면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테마단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STO 토큰 시장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조각 투자 MTS에다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외에서부터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이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봐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입법화가 2번에 걸쳐서 이제 그쵸. 재추진이 되면서 5월 이후에 이제 STO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테마성 이슈보다는 트렌드적 이슈로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TFT 구성을 하면서 사실 STO 관련된 상장이라든가 관련된 투자의 법안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오히려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추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상 수혜주로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들 단에서 반등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갤럭시아 머티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갤럭시아 SM, 핑거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특허하는 산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면서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단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비중면으로서만 잘 구성을 한다면 이러한 종목 테마단에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좀 부진할 때 변동성이 있을 때는 5% 정도의 포트폴리오 이 비중을 좀 실어봐도 일단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된다면은 이제 아침에 따라붙는 것보다는 사실 장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대표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라클이라든가 이 플랫폼의 이제 보유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뱅크웨어 글로벌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보다는 이제 추세, 트렌드로 좀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부진할 때는 이 테마 관련 주들도 포트안엔 5% 정도의 비중을 실어도 괜찮겠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추석 전에 그나마 좀 빡빡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9월에 저주가 시작됐나라는 이야기 좀 무섭게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좀 잘 기대감도 있고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시선 좀 9월 달에 주도주로서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대안이 별로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제약주하고 또 2차 전지주 이렇게 두 가지 섹터가 가장 9월 달에는 독보적인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FDA 관련된 이 상호 교환성 폐지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선의 공약으로서 제시가 되면서 약가인화 정책에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이런 그 철폐를 좀 더 완화시키는 흐름으로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몇몇 개 종목이 있죠. 그리고 관련돼서 사실 많은 얘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한 80%대의 점유율을 국내에서 일부분만 가져가더라도 사실 실적으로서의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보다는 대형주 단으로서의 오늘 주가가 좀 흔들린다면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분들 CDMO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사실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과 성장성은 사실 별개로서 조금은 봐야 되지만 HK 이노엔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장을 견인하는 신약 보령제약과의 카디브 공동 판매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풀 같은 경우에 20배 수준으로 좀 저렴한 이 펀더멘탈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은 지켜보실 이 흐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일단 시장을 좀 잘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도 좀 체크해 보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살짝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전지가 꾸준히 기회는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관련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 올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굳이 찾는다면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일부 도와줬는데 저는 그것은 어느 일부분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수급적인 논리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이제 3분기에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뷰가 레포트에서도 이제 인사이트가 나올 거지만은 ESS에 대한 성장 동력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는 대장주격으로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실적 단으로 굳이 숫자로서 표기를 해보자면 삼성 SDI가 오히려 대장주의 역할을 일부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전고체 관련주들도 반등폭을 보였습니다만 이수 스페셜텍 케미칼 실적 단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이 이제 왔다. 저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인천 화재에서 먼저 반등을 줬던 부품주들 단에서는 건식공정에서는 PNT 관련주들, PNT도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 좀 싼 종목 중에 숫자가 나오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수록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퀄리티 종목 위주로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또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라는 조언 남겨주셨고요. 일단 LG 엔솔이나 관련해서 대장주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 되짚어보자면은 미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는 별다른 이슈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방에 압력을 가하면서 둘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ISM 제조업 지표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각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증시 그 여파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 꽤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58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86% 마찬가지로 2.8%대 하락 보여주면서 738선에서 출발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 증시 속에서 어떤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STO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꽤나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O 관련주들이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 엔비디아가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엔비디아에서 반독점 주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 장 마감 후였죠. 이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이 깊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크나큰 영향이 끼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이제 간밤에 아이폰에서 발표를 했던 게 내년부터는 전면 패널을 OLED로 교체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OLED 패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50%, 애플에 있어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렉나자 FDA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이 유한양양에 이렇게 지수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셈 한번 다음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한 만큼 이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오늘만큼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쪽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지금 살펴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공사 이쪽에서 지금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보인 만큼 어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방산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화 시스템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화 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이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게 이슈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도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4분 정도 흘렀고요. 코스피는 한 3%대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2.4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2.74%, 3%보다는 소폭 좀 올라오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양시장 수급 상황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고 기관 투자자가 이걸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소폭이지만 일단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 2%대 양시장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단 덜하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낙폭을 과대했던 수준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낙폭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 막판까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앞으로도 일전에 우리가 그 퍼가 이제 9배 이하에서 상당 부분 10거래일 동안 2,700선까지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매개체로 삼는다면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라든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점에서는 한 5% 정도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기존의 수출 주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많이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반기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의 밸류업 지수라든가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여겨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일정 부분 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낙폭이 기회로 좀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이번 달에 발표가 되면서 은행주들이라든가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사실 밸류업에 가장 빠르게 뭐 자사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이제 편입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관련주들 흐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나마 밸류업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뭐 삼성물산,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좀 삼성생명까지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보시면요. 지수는 자체는 놓고 봤을 때 한 2%대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좀 더 빠졌네요. 2.48%까지 좀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더 밀렸습니다. 6.8%. 아무래도 엔비디아 미국 법무부 쪽에서 소환장을 보냈다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소환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밀려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 밀렸으니까 한미반도체 더 크게 밀려 있죠. 7%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삼성전자랑 좀 연동되어 있는 이오테크닉스는 5.59% 정도 하락부를 켜고 있습니다. 대표님,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또 보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벤트도 일단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을 찾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9월 말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까요? 자, 사실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 투자에 대한 회수
금액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9분기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4분기 연속, 5분기 연속했지만 반도체 사이클상 9분기 연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 추세가 꺾이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개월 이상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적 숫자보다는 투자, 센티멘탈이 좀 더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주가에는 먼저 작용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일부분 긍정적인 호재로 남아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크게 저는 일단 발표가 되고 나서는 2, 3%대 반등폭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성장 동력이라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레거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HBM 같은 경우는 블랙엘이 지연이 되면서 사실 수급적으로 이탈한 상황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PC 같은 경우에 교체 주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사실 레거시에 대한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성장, ASP에 대한 성장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기존에 좀 성장 동력이 부재했던 이제 소부장 업종들 중심으로서도 관심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투자 시그널은 사실 9월달 이후로 좀 미뤄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투자 면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주도주는 이미 환율로서 저는 많이 색깔을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피봇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변동폭을 우리가 빨리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피벗을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FOMC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일정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알테오젠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유한양행, 알테오젠 둘 다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거든요. 그나마 좀 추석 전까지 빡빡한 이벤트가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2.7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한 3%대까지 낙폭을 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왔네요. 2.92% 하락불 켜고 있고 31만 6,500원 선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보니까 지금 1위로 자리를 좀 옮긴 상태입니다. 알테오젠은 TP 한 40만 원 이야기 나오는 리포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로열티를 한 1.5%로 책정을 한 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니까 TP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방 룸을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가격대는 31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약에 대한 그 개발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많아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알테오젠, HLB 이렇게 몇몇 개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를 그나마 잘 선방을 해주면서 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동성이 사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거래대금도 사실 12조에서 올해 8월, 9월 보니까는 이제 9조대까지 거래대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알테오젠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임상 3상이 9월에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일단 이 마일스톤에 대한 캐파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주도 이제는 이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 보니까 40만 원대가 가량 오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료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상을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 저는 알테오젠보다는 오히려 유한양행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유가 지금 주말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이 이제 병행요법보다는 단독요법으로서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쟁 약물이라고 하는 타그리소가 주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렉나자가 약효가 좀 더 좋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조금씩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출시 이후에 800억 정도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과 이제 다국가에서 출시했을 경우는 2천억 정도의 라이센스 추가 아웃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유한양행이 대장주로서의 지금 지위를 어느 정도 되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단기간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알테오젠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제한돼야 된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지금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급격하게 몰리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셀트리온도 사실 20만 원대 돌파를 기대를 했지만은 합병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단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 이제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서의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렇게 대장주 몇몇 개 종목으로 조금씩 압축해야 되는 흐름이 조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9월 FOMC 이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상이 재료성으로 소멸이 된다면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세가 오히려 조금 축소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조금 더 좀 잠잠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펀더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쪽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폴란드 쪽에서 이벤트가 있고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도 계속해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방산 쪽 봤을 때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 현대 로템은 2.66% 하락하고 있고 그 밑으로 LIG 넥스원은 2.86%. 어쨌든 지금 방산 쪽 봤을 때 시선 보면은 강하진 않아요. 지금 2%대 다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정은 빽빽하게 있고 폴란드 쪽에서는 2차로 수주도 계약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쏟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 쪽 수주는 탄탄하잖아요. 네. 근데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현대 로템은 철도가 붙어 있고 하나오션은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디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폴란드 전시회를 어느 정도의 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외부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주로서의 현대 로템이 우리가 LIG 넥스원을 본다면은 2분기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이연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더 나왔었고 그러면서 현대 로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그 전철 관련된 철도 부분의 수주 잔고가 벌써 13조 가량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바벨 전략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 로템의 방산과 이 철도 부분의 양대 산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긍정적인 면이 계속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도 이제 우리가 있으면서 나토의 이 자립심에 대한 방산에 대한 이 자주국방 수주에 대한 유럽의 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 로템을 첫 번째로 보고요. 사실상 항공 우주가 저평가됐다는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는 맞아요. 있습니다만 이제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KF-21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형 전투기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항공 우주 수주 잔고를 봤더니 벌써 20조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이런 그 지대공 쪽으로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항공 우주도 한번 상단 5만 원대 상단을 이제 이 매물벽을 좀 소화한다면은 항공 우주와 현대 로템 이렇게 두 종목 정도가 좀 대장주로서의 승격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온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체크해봤고 탑픽 종목으로 현대, 로템, 지금 철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쁘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단 낙폭은 둘 다 지금 양시장에서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가장 지금 문제는 이제 반도체주들이죠.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가 어저께 이제 너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들을 이제 가장 좀 크게 받고 있는 게 또 이제 반도체주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효과를 굉장히 좀 잘 누렸었던 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훨씬 더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뭔가 이렇게 주도 업종을 좀 찾기보다는 좀 이제 분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9월에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좀 비수기로 좀 통하는 이제 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월 초부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중도 확대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보면은 사실 뭐 이벤트성 있는 뭐 STO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금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세적으로 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 반증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현금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분산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또 특별하죠. 항상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 9월, 10월 증시가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상승이 나온 적은 거의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사실 미국 장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사실 뭐 개별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9월부터 이제 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 또 이제 따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금융이라든지 증권, 보험 이런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중소형단 이제 증권이라든지 보험주들이 대형주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 지수가 좀 다시 한번 발표가 되고 난다면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또 수급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올 종목을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위험 분산을 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후장까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막판에 또 우리 지수가 좀 밀렸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BOJ 우에다 총재 발언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제랑 물가가 예상대로 작동을 하면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열렸을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니케이 시장 봤을 때는 3%대 밀리고 있고 달러 엔으로 봤을 때는 145엔 수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145엔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엔화 강세, 뭐 연동돼서 원화 강세까지도 좀 염두를 하고 포트를 좀 짜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엔캐리가 뭐 끝난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뉴스화된 거를 보면은 뭐 70% 이상 청산이 이제 나왔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그 좀 확실시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원화와 엔화에 대한 강세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엔화 강세라든지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런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떤 수출주들의 이런 상승이 좀 이어졌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오히려 원화 강세라든지 엔화 강세에 따른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런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뭐 엔터주도 있겠고요. 그동안
워낙 이제 과대 낙폭이 이제 좀 심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엔터주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 이제 수출주들은 조금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는 당분간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 강세 그리고 여기에 연동돼서 원화 강세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주는 조금 놓아주더라도 당분간은 과대 낙폭했던 종목들 혹은 엔터주 위주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카, KTNG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제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이제 뭐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소식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슈 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좀 만들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조금 단발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세미나까지 이제 개최를 한다라고 한 소식들은 사실상 뭔가 이렇게 주가에 좀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뭐 규제안도 발의를 해야겠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거치려면은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이 이제 당분간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작은 이슈에도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단기 관점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에 이제 이런 토큰 증권 관련주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서울 옥션도 그렇고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의 어떠한 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뭔가 이렇게 성장주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단기적인 어떤 이슈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주도 업종이 또 부재를 하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약하고 주도주도 당연히 부재하다 보니까 그나마 또 STO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주도주는 핑거가 이끌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이노베이션, 클래시스, 한국 BNC, 시젠, 코아스템 캐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뭐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이제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를 이제 수출하고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큰 범위에서 보면은 수출주가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좀 화장품 섹터랑은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대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리스라든지 할부를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또 이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눌리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의료 미용기기 쪽도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연 이제 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 클래시스가 항상 좀 대장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필두로 좀 대장주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은 하락장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좀 힌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개별 이슈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밸류업 기대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시면서 위험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화장품은 항상 피크아웃이 꼬리표로 붙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네. 같이 또 보는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여기에 좀 같이 포함이 좀 될 텐데 실적은 일단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이쪽은? 일단은 이제 화장품주도 사실 눈높이가 조금은 높아져 있는 게 약간의 좀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 보면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돈을 번 거는 결국에 이제 수출 중심이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만약에 이제 원화 강세가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 개선폭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수출량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실리콘투를 계속해서 좀 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통회사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화장품 기업들과 봤을 때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사실상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지금 어디가 가장 잘하고 있느냐? 결국에 이제 또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실 그 프랑스 쪽이 이제 화장품 분야에서 1위였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간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또 이제 하반기까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대한 폭은 좀 줄어들더라도 매출액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테마 자리하고 있는 세 가지 테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오늘 첫 번째는 아이폰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0일 오전 2시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웨이 쪽에서는 3번 접는 3단 폴더블 폰도 같은 날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을 보면 애플 쪽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는 OLED 패널을 적용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나마 돌고 있었던 어제까지 이어졌던 테마가 그대로 돕니다. STO 시장 오늘도 유지되고 있고요. 어제 시외에서는 증권사에서 이제 MTS에다가 조각 투자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외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나리자 투자도 가능할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 쪽도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보호를 해주는 쪽, 증권이나 통신, 보험 이런 쪽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신한지주를 상단에 담아가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생명을 좀 담아가는 모습 확인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서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표적으로 LG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좀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화웨이가 아이폰 출시하는 날 똑같이 뭐 트리플드 폰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아이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이제 자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애플하고 어떠한 기능적 차이가 많이 없고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화웨이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때 보게 되면은 애플에 대한 어떤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은 중국 내에서 많이 줄었지만은
화웨이 쪽은 또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1차적으로는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뭔가 이렇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려 요인들이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출시 이후에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런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나친 우려감보다는 국내 아이폰 부품 관련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런 관련주들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면 접근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지만은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하락을 한 게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부품사들의 또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이폰 뭐 13이든 15든 사실 출시 이전에 막 올랐다가 막상 이제 출시 이후에는 또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제 AI 기능이 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폰 13을 쓰셨던 분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주인 BH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온전한 아이폰 관련주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요. 이제 그 전기차 또 무선 충전기 사업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보려면 오히려 좀 LG 이노텍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아이폰 16에 있어서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화소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OIS에 대한 어떤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공급 단가도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이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지금이 이제 좀 모아가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9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2시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교체 수요가 높다라는 장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9월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연내에는 또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증시 8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한데 그거에 대비해서 밸류업이 좀 그동안 잘 방어해 줬었거든요. 오늘은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3.8%
3.8% 하락하고 있고요. 지주사로 있었던 LS는 5%대, 그리고 GS는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물산은 기관 쪽에서 1위 종목으로 지금 삼으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지금 DS 단석 탑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폐식용유처럼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해서 항공유에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폐 배터리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3%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아이폰 하드웨어 쪽 부품주 관련주 전문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삼성 둘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 하락하고 있고요. 2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9월 10일에 지금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화웨이의 3단 폴더블 폰도 같은 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게 될지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 쪽에서 이번에 내놓은 1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교체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이 내년부터 나오는 아이폰에 모든 패널을 OLED로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LCD 패널을 이용했던 SE 시리즈까지도 같이 OLED로 교체한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OLED 관련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부품단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또 LG 이노텍이죠. 오늘은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게 빠집니다. 5.2%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코스피는 2.8% 내린 2,589.9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오른 1,343원 2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아이폰 살펴봤습니다. 현지 시간 9월 9일 출시되는 만큼 이후 관련주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